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총망받는 여야의 대표적인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뵙는데 지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번 국회 안에 꼭 해야 되겠다, 처리해야 되겠다 싶은 일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 예, 저는 또 지방의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우리가 좀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로 큰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역의 정주 여건의 핵심이 교육 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지방을 회생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권 회복에 대해서 교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말 선생님답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이제 교육위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이제 정무위 소속이죠. 그럼 정무위 관련 얘기를 해야겠군요. 네.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 참 많이 드시고 또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소상공인이 참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연결된 게 밤에 야식 같은 치킨 같은 것들을 시키는데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 동네 가맹점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과도한 이익을 얻어서 그게 결국 소비자한테까지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꿔서 자영업자들도 적당한 이익을 얻고 또 소비자들도 보다 낮은 가격에 야식을 드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현장 실태조사도 좀 더 철저히 하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듣고 우리 시청자들이 야, 민생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도 첨예한 정치권 현안 지금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이게 이제 큰 정치권의 파문으로 지금 떠올랐죠. 자,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다,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다라고 하면서 조작 보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다 이렇게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딴 실정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선 공작인지 국면 전환용인지 분분합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면 전환을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이런 일을 기획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다가 이런 사건들이 또 드러난 것이거든요. 정말 이건 단순한 그 가짜 뉴스, 뭐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도전인 거거든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위협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뭐 총칼만 안 들었지 우리 쿠데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혹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 이들과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도 한번 철저히 밝혀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주당하고 뭐 사전에 모의를 했는지 철저히 밝혀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당시 저희가 그런 보도를 인용했다라는 이유로 마치 사전에 논의한 것처럼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원래 정부 여당이 어렵죠.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항상 정치권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그 부분이 쟁점이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슈로, 그러니까 여야 간의 정쟁으로 사안을 만들면 뭐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안을 당시 뉴스 보도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최근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결국 김만배 씨가 본인이 대장동권으로 코너에 몰릴 위험이 있으니 자기가 주범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치 자기가 법조계에도 엄청나게 인맥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만배 씨가 그 박영수 전 검사에 대한 그 50억 클럽 사건에서도 진술이 왔다 갔다 해서 법원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결국 전반적으로 좀 신뢰할 수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민주당까지 연결된 뭐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건 나가도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인터뷰가 이제 대선 사흘 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이게 이미 이제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인터뷰 자체는 대선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해놨는데 그걸 조작 편집해서 대선 사흘 전에 내보낸 것은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TV 토론에서도 이걸 언급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을 하는 소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대선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한시라도 빨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계속 변명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그리고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야말로 본인의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한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단식인 거죠. 단식을 할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그 엄청난 그 대선 공작, 선거 조작 시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그걸 뭐 본이든 아니든 그걸 같이 활용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면 제가 여당이라서 먼저 발언하고 있었겠죠. 결국 뭐 실패한 어떤 뭐 김만배 씨의 여론 조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박영수 전 검사가 조우영 씨란 분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우영 씨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가 5년 후에 다시 처벌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이전에도 민주당에서는 박영수 전 특수부 검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사가 혹시 연루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죠. 요 3월 뭐 6일인가요? 그 전인 2월 말에도 대장동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이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공개했고 이미 나왔던 얘기거든요. 대선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그거는 저는 뭐 평가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민주당하고 연관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죠. 언론에 나온 걸 인용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김만배 씨랑 논의해서 아니면 뉴스타파랑 논의해서 이런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시에 뉴스타파 이제 허위 인터뷰 기사가 뜬 지 불과 1시간 만에 그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널리 알려달라 이런 걸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SNS 글이 삭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은 배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틀린 얘기죠. 어제 아마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벌써 선거 끝나고 작년 정도에 계속 봐야 될 이슈가 아닌 것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지은 건 아니다. 최근에 지은 게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걸 마치 대선 후보인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직접 SNS에 올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 캠프가 그렇게 운영 안 되거든요. 메시지 팀이 다 있고 선거 때는 대선 후보하고 대선 후보는 자기가 뭘 올린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당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내용 중에 허위 부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지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허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고 1시간 만에 보도했다라고 해서
그게 사전에 공모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정치권에 너무나 많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주당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뭐 언론도 아닌 그런 언론들과 함께 공조를 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어디서 밤에 술을 먹었다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뭐 유튜브 채널하고 민주당의 그 김유겸 의원이 같이 찰떡 공조를 해서 이걸 사실이냐 국회에서 공공연히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또 대선 전에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생태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도 민주당이 함께 증폭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밖에서 만들어진 친민주당 성향의 그런 뭐 유튜브 인터넷 언론과 함께 공조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아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폭한테서 20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보자가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겠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누가 목격자가 자기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니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했고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그거를 갖고 그분들이 같이 뭐 당시 조폭이었는데 연루됐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것들을 정치권에 다시 재활용했다라고 해서 범죄적으로 공모가 있었다라고 하려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여야가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한 주장을 다 검토하면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50보 100보로 덮기에는 저희는 좀 억울하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뭔가 이런 공작에 관해서는 좀 이 재주가 좀 없는 편입니다. 저희 보수 정당은. 그래서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창 후보에 대한 그 아들 자녀의 그 병역 비리 병풍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상대 진영의 민주당 측에다가 뭐 선거를 조작을 한다든가 뭐 어떤 가짜 뉴스를 기획해서 만든다거나 이런 시도를 저는 제 기억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을 잘 하는 측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었고 그 진보 진영과 좀 많이 이렇게 친밀한 민주당에서 그런 외부의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팀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발족을 하고 김만배 신앙림 씨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용 보도를 했던 MBC, KBS 기자까지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추가 고발도 예고를 했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을 옥죄이려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저희 당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쟁은 항상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시 보도를 한 곳이 MBC, KBS, JTBC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히 특정해서 특정 기자들을 고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 현재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매체들에 대해서 본보기 차원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 기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하고 달리 보다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형사처벌을 합니다.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위 사실로 일부 확인된 뉴스를 재생산해서 보도했다라고 해서 이 기자분들이 허위 사실을 알고 보도했다라는 건 하나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말씀은 실익이 없는데도 이렇게 기자 고발까지 가는 거는 뭔가 다른 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 방송사를 뭐 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호의적인 언론사가 뭐 몇 군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녀 학폭 문제가 이제 좀 불거졌는데 사실 그게 학폭 사건이 있었지만 학내에서 교육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MBC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 뉴스를 세네 건씩이나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어요. 이건 정말 이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방송을 한 건가? 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뭐 깎아내리려고 방통위원장이 뭐 못되게 만들려고 한 그런 저희가 다 보이는 방송을 뉴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윤석열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다, 호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인지 아니면 언론 자체의 공정성 중립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방송들은. 정치권이 항상 언론 탓을 하죠. 저희도 여당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 지형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또 뭐 방송 지형에 대해서 또 여당 야당이 서로 어떤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시대착오적인 언론 탄압 행태라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위원장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본인들한테 우호적이 않은 기사를 가지고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아니고 바로 형사고발을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다음에 방통위가 아예 팩트체크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진국의 정부의 태도가 맞냐. 대부분 시장에 맡겨서 허위 과장 뉴스를 보도하는 데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하는 게 서구 국가들의 어떤 언론관인데 이게 상당히 퇴행적이지 않나. 정치는 저희하고 하는 게 맞고 언론하고 싸우진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뉴스타파가 일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검증에 소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박성중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폐업 등 뉴스타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김병우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전 정말 이 인터넷 등장 이후에 정말 너무 많은 그 언론 아닌 언론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 폐해도 상당하고요. 사실은 거기서 각종 자극적인 뉴스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호한 그런 그 소설 같은 뉴스들도 많이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 뭐 병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으니까요. 그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정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상습적으로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그 언론을 표방하는 언론 아닌 언론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 저에 관련된 허위 뉴스들도 있었고 네. 제가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저한테 확인도 안 했는데 소위 레가시 매체에서 아주 큰 이제 매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언론 지형이 지금 너무 빨리 뉴스들을 내야지 경쟁 체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인터넷 매체가 아니고 기존 공중파라든지 일간지들 똑같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투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 뉴스 매체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형사 고발을 하고 아주 매체 폐업까지 폐간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이제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을 했고 특히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악의적인 그런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적발이 되면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심의 법제 보완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발언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교하면은 뭐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좀 보면은 무질서하고 또 그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잡이로 속보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고 우리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이제 조장이 되고 그리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도 이런 그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많이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혀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뉴스 아닌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그 평가하는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이 다 이렇게 방치한다면은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제 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든지 뭐 삼진 아웃이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병우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언론 중에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를 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뭐 정정보도 해주면 되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의 필요성 또 언론의 자정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자정의 형태로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언론 간에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타 언론사에 보도한 게 틀렸다라는 팩트 체크 방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정치권에서 명확하게 틀린 데에 대해서 사실이 다르다라고 하고 정정 보도, 반론 보도, 후속 보도, 추후 보도 청구라는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맞고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은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방통위가 하나하나 기사들에 대해서 다투면서 한 번 틀리면 퇴출시키겠다? 과연 자의적이지 않은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병욱 의원은 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고, 우리 김한규 의원은 내부 자정 거기에 좀 기대해 보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만나 볼까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정치적 관심이 이제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선의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 그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이제 우리가 득표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뭐 10명이 넘는 사전에 그 공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전략 공천을 했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은 무공천 기류가 있다가 이제는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보면 인지도에서 앞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구도로 싸움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김병호 의원? 아직 뭐 저희 당이 공천을 확정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김태우 전 청장이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을 뭐 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 강서구라는 곳 자체가 전통적으로 저희 당보다는 사실 민주당이 좀 더 우호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대선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나 응원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강서구청장을 우리가 이겼지만 이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검찰하고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도도 사실 언론에서 호사가들이 만든 말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도를 만들려는 공천은 아닙니까? 뭐 그런 의도도 있겠죠. 네, 당내에서 저희는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많은 전직 검사들이 공공기관장이 돼 있고 분명히 검찰의 어떤 지금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요번에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여기만 보궐선거를 하는 거죠. 원래 지자체장만 1년에 2번씩 보궐선거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평소 기초지자체장보다는 조금 더 경력이 화려한 분을 좀 찾으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번 선거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의 예전 모습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3연패 선거를 했거든요. 그게 2021년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3번 연속 진 이유가 당시에 민주당 당원에 공천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똑같이 저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시려는 것 같아요. 게다가 후보마저 같은 아주 이 특이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규 39조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의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당시 후보를 냈을 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저 좀 식상한 표현인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저희가 맨날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욱 의원님, 김한규 의원께서 진짜 이제 아픈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인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은 무공천의 어떤 무게를 뒀다가 이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동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이 이제 8.15 특별 사면을 하면서 김 구청장을 사면을 했잖아요. 석 달 만에. 그래서 이게 보선에 등판시키라고 용산에서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제 공천이 뭐 끝난 게 아니라서 뭐 그걸 다 이제 김태우 전 청장이 공천이 될 것이라고 이제 가상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좀 애매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봤을 때 우리 김태우 전 청장이 좀 억울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사실 민주당이 늘 이렇게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이거든요. 그 민주당은 이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네. 근데 김태우 그 전 청장, 그 전 수사관이었죠.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인데 이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여러 감찰을 한 걸 덮으려고 했다. 이걸 이제 공개를 해서 그때 뭐 고발도 당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그 감찰을 덮으려고 했던 게 다 사실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김태우 전 당시 수사관이 뭐 비밀 누설했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거기에 그렇게 징역형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판결에. 그 본인뿐만 아니라 이 김태우 전 청장의 이제 재판 결과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밀 누설이고 징역을 받을 거면 어떻게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받는 거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태우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요. 이렇게 국민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재판 결과,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재판 결과로 인해서 청장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국민들한테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국민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강서 구민들은 저항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판단한 여론은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당에 유리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도 비판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판사의 판단이라고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동일하게 유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공익 신고가 아닌 거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검찰 재직 시에 접대를 받아서 감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업무상 얻었던 지식들을 외부에 공개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익신고의 정의 자체에 본인의 인사상의 문제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외부에 공개한 건 아예 공익제보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문제된 거는 조국 전 장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최소한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사면권,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내기 위한 사면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라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후보를 내서 지더라도 원래 강서구 어려운 데고 한 10% 정도 이내로 지면 우리한테 오히려 이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정신승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보면 자, 국힘 같은 경우에 아직 김태호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강서병 당협위원장이죠. 김진선 이분이 지금 탈당계를 내겠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사실은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13명의 후보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진 후보는 애당 지역이 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략 공천이 됐어요. 친명 강성 모임의 지지를 얻고 된 게 아니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단식 현장에서 또 이제 임명장도 받았죠. 그래서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거의 했습니다. 뭐 지난 그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7개 지역 전부 다 전략공천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끝나고 나서 그런 파열음 없습니다. 당시 3명의 어떻게 보면 압축 후보 명단에 들었던 분들도 최근에 뭐 서로 같이 사진도 찍고 열심히 돕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내 잡음은 뭐 거의 사그라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국민의힘도 당연히 뭐 준비한 분들이 있으니까 반발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준비했던 분들도 설마 우리 당에서 보궐선거를 야기한 분을 다시 후보자로 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다른 분들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거는 뭐 저희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경선 과정, 후보 선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란 게 뭐 절대 평가가 아니라 늘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부의 그 여러 도전자 경쟁자들 간에 당이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후보를 공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내부의 원래 관행으로 이어지던 그런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특정인을 공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장애인을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특별한 인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또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서 도전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결국 집토끼와 산토끼를 다 잡아야 이기는 건데, 이제 내부 분열로 집토끼가 이렇게 흩어지면 상당히 선거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민주당은 사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다고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도전자가 많았던 것이고, 이분들이 화학적으로 이 공천을 받은 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결합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보선 결과에 아마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이 전초전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구청장 뽑는 선거인데 이제 전국적인 선거가 됐고 어찌 보면 뭐 미리 총선을 본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과열될 것 같아요. 격렬해질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죠. 지난번에 뭐 국회의원 3명도 좀 민주당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지면 손해일 거라는 분석도 있고, 지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해질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라리 지더라도 그게 뭐 수도권의 위기의식 같은 게 공감을 얻고 그러면 조금 더 수도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김태우 공천을 스스로 정당하기 위한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선거에서 지고 나서 당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당인데 지금 기초지자체장이 뭐 거기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당대표를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바꿉니까?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저는 그런 위기를 의식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구청장 공천을 잘하면 됩니다. 김태우 공천을 거의 전제를 하고 졌을 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고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김태우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부 분위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 표현은 죄송한데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강서구 한 군데서만 보궐선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어떤 다음 총선의 전국적인 영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늘 해보면 선거 직전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보궐선거를 가지고 다음 총선을 미리 뭐 재단하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보궐선거보다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귀결될지 이게 아마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지금 저항하려고 이제 단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죠.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재평가 둘러싸고 지금 뭐 국회 상임위 뭐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뭐 격렬하게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김한규 의원 계시는 정무위에서 보훈부 장관의 그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이 됐어요.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은 이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는데 친일파 아니냐 이런 발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허위사실이라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아니, 개별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친일파 논쟁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여당처럼 지금 이념 논쟁을 야당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선거가 대통령의 업무평가 형식으로 되게 되면 당연히 여당이 불리하죠. 어떤 정권이든지 당연히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 구도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여야 간의 대립, 역사 논쟁, 이념 논쟁으로 가서 국민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 아닌 이념 논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까지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한테 전사가 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기국회 되고 나서 정말 전사가 너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굳이 정치인들하고 설전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보훈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장관들이 본인들이 마치 여당 현역 정치인인 것처럼 절대 사소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히 현안과 민생과 관계없는 역사 논쟁으로 자꾸 이슈를 끌어가려는 게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 같다는 얘기시거든요. 저희를 그렇게 좀 높게 평가하신 저희가 그렇게 선거에 대해서 선거 공학이 있죠. 저희가 좀 약하거든요. 민주당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으로 들립니다. 오히려. 사실 지금 역사 교과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정은이 만난 악수하는 장면이 한 페이지에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정부에서 현역 대통령이 한 행위를 가지고 교과서에 실어서 이렇게 칭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보면 또 전체적으로 역사 교과서 지금 우리 초중고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교과서인데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대한민국을 더 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홍범도 장군의 같은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이 1920년 당시에 만주 일대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소련군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육사라는 곳에 육사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분을 육사에 모셔가지고 육사 생도들에게 어떤 롤모델로 만든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육사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군의 최정예 기간 그 간부 요원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확고한 대적관, 확고한 주적관을 갖고 이제 우리 군을 이끌어야 될 생도들인데 이 생도들한테 소련 공산당원이었던 분을 늘 보면서 뭔가 좀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래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국회의사당 딱 들어가면은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면 좌측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우측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이 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는 거 누가 또 부정하겠습니까만 국회의사당이라는 공간을 고려하면은 이 봉건 왕조 시대의 두 위인, 두 영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고 발전시켜 온 분을 국회의사당 맨 앞에 좀 이렇게 기념하는 게 상징적으로 갖다 모셔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보면서 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자리에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차라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사란 공간하고 홍범도 장군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국군 군대 개념을 민족적인 스펙트럼에서 보느냐 국가의 군대 차원에서 보느냐의 어떤 시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도 약간 혼선이 있는 게 국방부 앞에도 이제 흉상이 있거든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이거는 또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병욱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도 뭐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논리적이지 않은 아니면 정합성이 없는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에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저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한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다까지도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는 이제까지 백선엽은 친일파이긴 했지만 한국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냥 이 두 가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그냥 듣기가 그래서 논쟁에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무위원회가 역사의 논쟁을 하는 장이 돼서 이게 지금 맞나. 지금 정부가 계속 경제적으로 상저하고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2월 달쯤 끝나면 상저하고는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지금 별로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수출,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온 힘을 다해도 이거를 바꿔낼 수 있을까 망가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역사 논쟁을 하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고 우리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불만인데 굳이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부친 얘기까지 하고 그것도 사실도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여전히 대통령실 주도로 내년 선거판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뭐 논의를 디테일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최근에 공개된
우리 대통령의 녹취 발언 후보일 때 이런 걸 들어보면 별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까지도 약간 정부가 같이 짜고 실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국무위원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에 정치하는 국무위원의 그 효시는 이해찬 전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지난 정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열심히 법사위 오셔서 정치를 하셨죠. 한동훈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에 비하면 상당히 좀 온순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과 관련해서도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인 1940년에 보통 문관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이런 공무원이 됐던 게 친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 한계를 정하는지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팩트 부분에서 보훈부 장관이 얘기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 농업개장을 일제시대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후. 하셨고 당시 일제시대 때 공무원에 합격했다라는 거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대통령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무슨 근거가 있나 했더니 그때가 그냥 20살이 되신 거거든요. 아, 고졸이시기 때문에 20살이 됐으면 그때 시험에 합격했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그건 지금 기준인 거고 대통령님도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친일파인지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가 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법에 보면 모든 공무원이 친일파가 아니고 군인의 경우에는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위해한 전투행위를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특설 때 독립군을 잡으려던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고 당시에 근무했던 분 설사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공무원들로 근무했는데 뭐 농업 관련된 일에 관여한 공무원이든 그냥 민생 관련된 일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아예 친일파가 아니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름 여야 간의 합의를 정해서 되게 상세한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뒤흔든다면 이거는 지금 2023년에 다시 친일파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한 명 한 명 다 친일파가 맞냐는 걸로 우리 정기국회를 그렇게 보내야 되냐?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 반론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육사라는 공간에서 저는 홍범도 장군보다는 백선엽 장군을 생도들의 롤모델로 확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는 이제 간도 특설 때 소위 그로 이제 일을 했지만 당시에 이미 이제 토벌할 독립군이 그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게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1920년대 가장 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소탕도 하고 해서 많이 사실은 와해가 되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넘어간 게 좀 나중에 이제 우리 뭐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처럼 그렇게 좀 이제 무장 독립투쟁이 아니라 어떤 그 한 분 한 분이 희생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양상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 사실 1940년대에는 뭐 그렇게 그 토벌할 수 있는 그런 독립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단체 세력이 크게 있지는 않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 조총련이 주최한 간도 대지진 학살 10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뭐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와 지금 관련해서는 그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정치인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념이라는 게 폭투를 마운드에서만 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제 타석에 서 가지고 헛스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김한규 의원님? 물론 이제 소속은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윤미향 의원님은 무소속이죠. 저희 당 출신이 아니고
저는 이 사안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직접 듣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명하신 걸 보면 뭐 한 1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거에 거기에 뭐 조총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총련이 주최 같이 관여한 거는 뭐 틀리지 않은 사실인 것 같고 문제는 그분들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데 같이 뭐 동조했거나 아니면 묵인할 수 있는 분위기였냐 뭐 이런 것들은 윤리특위에서 확인하면 될 거고 관련 법에 위반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재하면 되겠죠. 보니까 과태료 사안이시는 것 같던데 사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확인하면 되고 이거를 굳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어떻게든 민주당이랑 연관시켜서 민주당이 조총련하고 연관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거나 칭송하는 이런 분은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하고 지난 정부에서 화해 무드로 가려고 했던 건 그거는 어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사일 발사되는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방법 중에 하나지. 예, 지금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시는 건 역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명욱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사실 국회의원 자격이 이미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 제명이 아니라 이분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뭐 탈당을 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비례대표 의원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이제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국회의원을 관뒀어야 되고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인정한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버젓이 참석했다는 건 이분이 뼛속까지 사실은 친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윤미향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관이 간첩 행위를 한 게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남편도 그 신우이도 사실은 또 과거에 뭐 간첩 행위로 이제 검거 뭐 형을 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미향 의원을 그냥 뼛속까지 친북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한 주간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